안녕하세요. 로드테스트 김기범 편집장입니다. 오늘 저희는 석대 자동차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 차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다 프랑스 브랜드고 또 앞바퀴 굴림이며 전동 파워트레인을 얹고 있습니다. 순수 전기차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전부 다 B세그먼트라는 점입니다. B세그먼트는 유럽에서 이제 자동차를 크기별로 분류를 하는 기준인데요. 과거에는 차체 길이가 3850mm 전후에 걸치는 차들을 뜻했는데 갈수록 이제 차들이 커지면서 요즘은 4m 안팎의 차를 일컫는 분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B세그먼트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세대의 크기에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제 왼쪽에서부터 이제 DS3 크로스백 이텐스가 보기에도 가장 크죠. SUV를 표방을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두 대는 해치백, 또 DS3는 SUV, 이렇게 장르에도 약간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오늘 석대의 전기차들 아마 그 같은 B세그먼트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펼칠 주인공들인데요. DS3 같은 경우는 장르도 다르지만 또 신분에도 약간 차이가 납니다. 2015년에 론칭한 DS 브랜드는 이제 PSA 그룹 내에서 프리미엄 브랜드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브랜드의 이름은 DS 오토모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대의 전기차 각자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한번 차분하게 비교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좀 날을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오늘 태풍이 한참 지나가고 있어서 아마도 녹음 이런 소리 전달에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점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세대 비교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비교할 석대 중에 가장 고참은 르노 조에입니다. Z5E인데요. 영어권 리뷰를 보게 되면 조이라고 읽는 걸 볼 수 있는데 프랑스에서는 조에라고 읽는다고 하고 여자 이름으로 많이 쓰는 그런 이름이라고 합니다. 조에는 컨셉카 시절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무려 2005년부터 이 이름으로 이제 모터쇼에서 선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또 2009년에 한번 나왔었는데 앞서 두 차는 지금의 모습과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당장 양산을 염두에 뒀다기보다는 뭔가 비전을 제시하는 역할을 했었고요. 2010년에 같은 이름으로 나왔던 컨셉카가 지금의 디자인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 차야말로 이제 지금의 양산을 염두에 두고 만든 컨셉카였고, 그래서 데뷔는 2012년 초에 이제 제네바 모터쇼를 통해서 데뷔를 해서 2012년 연말부터 인도를 시작했는데요. 바로 유럽에서는 이제 조에가 워낙 전기차 경쟁자가 없다 보니까는 굉장히 많은 판매를 올리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2013년부터 지난해 2019년까지 한 번도 1등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프랑스 내 판매를. 그럼 프랑스는 전기차 얼마나 팔릴까요? 조에 같은 경우 지난해 18,817대를 팔았다고 합니다. 그 사이에 3차례의 진화를 거쳤는데 이 진화 과정에서 디자인의 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배터리의 업그레이드 과정이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차례에 걸쳐서 배터리의 용량을 키우면서 이제 지금 현재 모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조의 1세대 같은 경우는 배터리 용량이 22kWh였는데 현재 모델은 52kWh, 거의 2배 이상 용량이 커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배터리 용량이 넉넉해진 만큼 점점 더 강력한 모터를 얹기 시작해서 현재 조에는 이제 100kW의 출력을 내는 전기 모터를 얹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마력으로 환산하면 136마력이고 공교롭게 오늘 이 자리에 모은 모든 세 차의 최고 출력은 동일합니다. 100kW, 전부 다 136마력입니다. 그렇다면은 같은 출력에 비슷한 덩치, 여기서 미묘한 차이를 결정하는 건 무게겠죠. 보시다시피 덩치가 가장 큰 DS3 크로스백 이텐스가 가장 무겁습니다. 그래서 DS3 크로스백 이텐스의 무게는 공차 중량은 1600kg이고요. 그 다음에 르노 조에는 1545kg, 그 다음에 푸조 E208이 1510kg입니다. 사실 그 차이를 봤자 최저부터 최대까지 55kg인데요. 이런 항속거리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전기차에서 무게 차이는 성능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를 결정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에는
2012년 말에 데뷔를 했으니까 대략적으로 2010년에 컨셉카가 나왔었고요. 대략적으로 그 디자인 작업이 아마도 한 2005년, 2006년쯤 시작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그 즈음에 한참 유행하던 에어로다이나믹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처럼 엣지를 세워서 개성을 강조하기보다는 최대한 매끈하게 둥글린 디자인이고요. 그리고 이 앞에 로장주 엠블럼 있는 곳이 이제 충전 소켓이 자리한 곳인데요. 나머지 두 대는 차체 옆면에 있는데 얘는 앞에 있어서 충전기를 마주보고 딱 세웠을 때 꽂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충전선을 길게 끌고 올 필요가 없어서 그런 점들이 좋고요. 타이어를 보게 되면은 미쉐린 크로스 클라이밋이라는 타이어고 195R16입니다. 16인치의 휠과 타이어를 꼈는데 얘가 사실은 오늘 그 SUV를 표방했다는 DS3 크로스백 E-Tense보다 키가 더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옆에서 보게 되면 바퀴가 굉장히 조그매 보여요. 되게 귀여워요. 그리고 이 매끈한 디자인은 뒤쪽으로 이어지고요. 이 뒷문이 특이한데 지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서 이렇게 당겨서 여는 방식입니다. 자, 연 김에 뒷좌석 한번 타볼게요. 네, 시트가 굉장히 물렁물렁하네요. 앉으면은 이 앞좌석이 헤드레스트 일체형으로 되어 있어서 시야를 굉장히 가로막네요. 네. 그리고 뒷좌석에는 네, 암레스트 팔걸이는 없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키가 작은 제가 앞좌석 운전석을 맞췄을 때 기준인데 아마도 키가 큰 분들이 앞뒤로 앉았을 때는 좁을 거예요. 그래서 이 B세그먼트 소형차는 가족과 장거리 나들이를 하는 용도로 쓰기에는 공간이 확실히 협소합니다. 단거리나 중거리 출퇴근 용도에 쓰기에 적합한 사이즈라는 점을 감안해서 나중에 선택할 때 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트렁크는 네, 약간 짐을 넣어놨는데 이 정도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6대4로 나눠서 뒷좌석을 접을 수가 있고요. 오늘 비교다 보니까 이제 트렁크 공간 비교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 덩치가 가장 큰 만큼 DS3 크로스백 E-Tense가 가장 넓습니다. 트렁크 용량이 350리터고요. 유럽 기준으로. 그 다음에 이제 르노 조에 같은 경우는 두 번째로 넓습니다. 338리터. 그 다음에 푸조 E208이 가장 컴팩트한 만큼 트렁크 공간도 265리터로 가장 좁은 편입니다. 바닥을 당기게 되면 또 이제 조금 더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B필러라고 하잖아요. 기둥들 A필러, B필러, C필러인데 이 B필러 부분에 이제 윈도우, 그린하우스 부분과 좀 일체감을 주기 위해서 약간 테이프를 붙여놨어요. 테이프를 붙여놨는데 멀리서 보면 이제 잘 모르는데 가까이서 보게 되면은 사실 요즘은 이렇게 너무 편하게 잘 안 하거든요. 이게 약간 처음 설계하고 데뷔한 지 오래된 차에 좀 흔적 같은 느낌을 줍니다. 그리고 도어를 열게 되면 이제 이런 부분의 마무리도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여기서 그냥 뚝 끊겨갖고 이 끊기는 절개면이 그대로 단면이 드러나 있는 점은 좀 아쉬움을 남깁니다. 네, 컴팩트한 차입니다. B세그먼트 차에서 큰 공간을 기대를 할 수는 없겠죠. 운전석에 앉게 되면은 굉장히 시인성은 좋습니다. 시야가 앞유리가 가파르긴 하지만 차체 그린하우스 자체가 워낙 넉넉하다 보니까는 주변 시야를 보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고요. 계기판은 당연히 이제 디지털 방식입니다. 100% 디지털 클러스로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센터 디스플레이는 세로로 길게 되어 있어서 요즘 나오는 다른 르노 브랜드나 르노 삼성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크기의 구성입니다. 그리고 사용 방법은 제가 이제 오면서 사용을 해봤는데 뭐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SM6 S링크 뭐만 만지면 화면이 막 바뀌고 이래서 좀 불편하다 이런 지적이 많았는데 이제 그런 거 크게 없이 네, 잘 쓸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디오 볼륨 버튼이 이렇게 다 화면에 터치 방식으로 되다 보니까는 운전하면서 더듬어 쓰기에는 약간 돌리는 방식이 더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프랑스 차들이 참 이 구성을 많이 선택을 하는데 이제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이제 보게 되면은 오디오 관련 스위치가 여기에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 볼륨을 조절할 수 있게 해놔서 실은 요거를 몰라서 심지어 오너 중에서도 타면서도 이게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오디오 스위치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온도 조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직접 물리적으로 만질 수 있는 스위치로 되어 있어서 이건 쓰기 굉장히 편했습니다. 전자식 바이와이어 방식의 전자식 레버고요. P는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B는 회생제동을 강하게 거는 모드입니다. 네, 그 밖에 여기는 차선 이탈 경보장치, 또 계기판 조명을 밝게 혹은 어둡게, 또 헤드램프의 높낮이, 탑승 인원에 따라서 뒤쪽에 사람이 타면 아무래도 차 앞쪽이 좀 들리니까 그때 좀 낮춰줘야겠죠. 그 다음에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앞쪽에 전원을 꼽을 수 있는 소켓이 나옵니다. 스티어링 휠 열선도 들어있고요. 그 조의 전반적인 구성은 굉장히 낯설지 않고 편하게 조작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차의 시트 등받이를 조절을 하려면은 이 다이얼이 참 이해할 수 없는 곳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굉장히 손을 넣어서 돌리기가 힘듭니다. 이 점이 참 굉장히 불편합니다, 쓰면서. 특히 운전하면서 조작을 하려면은 몸 상체를 이렇게 비틀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좀 개선이 필요한 요소 같아요. 이게 단지 먼저 나왔기 때문에 이런 구성이라는 그것도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네, 아쉬운 부분이죠. 여기를 여니까 이제 컵홀더가 보이네요. 여기에 가려가지고 안 보였었는데, 네, 컵홀더가 여기 하나 있네요. 그리고 암레스트에는 작은, 정말 작은, 네, 수납 공간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차종의 차이점 중에 하나는 조에는 전기차 전용 모델이고요. 208과 DS 크로스백 같은 경우는 모든 종류의 파워트레인을 얹을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PSA 그룹 같은 경우는 앞으로 향후 차츰차츰 전 차종의 전동화 모델을 늘려가기로 했는데, 한동안은 내연기관과 전동 파워트레인을 같은 플랫폼에 얹는 전략을 고수를 하고 있고요. 르노 같은 경우는 조회를 이미 굉장히 일찍 시작했잖아요. 또 전기차 전용 모델로 꾸준히 끌고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푸조나 DS가 후발주자다 보니까는 하루아침에 모든 걸 바꾸기보다는 서서히 병행해가는 전략을 선택한 것 같습니다. 거기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렇다고 조회가 전기차 전용 모델이라고 해서 이를테면 테슬라처럼 밑바닥에 모든 배터리나 주요한 부품들을 다 납작하게 까는 스케이트보드 같은 플랫폼을 가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차 실내에서 앉아보면은 일반적인 엔진을 가진 소형 해치백과 비슷한 구성을 갖고 있는데요. 이건 아마도 이 조의 개발을 처음 시작했을 당시 2012년 말에 나왔으니까는 이제 그때 시작한 플랫폼의 한계가 아닐까 싶고요. 아마도 나중에 플랫폼을 바꾸는 풀 모델 체인지를 하게 되면은 그때는 좀 더 전기차에 특화된 공간 활용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푸조 E208입니다. 최근에 이제 푸조가 밀고 있는 디자인 테마가 이 송곳니죠. 이 사자의 송곳니를 형상화했다고 하는데, 앞서가는 차에서 룸미러로 이 푸조 요즘 차들이 다가오는 걸 보게 되면은 굉장히 위협적인 느낌을 줍니다. 이렇게 송곳니 같은 포인트를 주면서 옹색해 보이지 않고 적당히 공격적이면서 스포티한 모습으로 디자인을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디자인상 받을만 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옆모습을 보게 되면은 약간 이 볼보의 크로스컨트리 시리즈처럼 약간 이 팬더 쪽에 별도의 패널을 둘러갖고 약간 SUV 같은 느낌도 좋습니다. 물론 푸조는 이 차를 장르를 SUV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모든 스펙도 그냥 B세그먼트 해치백에 맞는 스펙이고요. 미쉐린이고요. 지금 사이즈가 20545R17. 네, 조회보다는 크죠. 미쉐린 프라이머시 타이어를 달고 있습니다. 이 옆모습을 보게 되면은 해외 리뷰를 좀 봤더니 많이 지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뒷문이 너무 작다, 드나들기 불편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건 이따가 한번 타면서 체험을 해보겠습니다. 충전 소켓을 여기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완속 충전, 급속 충전할 땐 이렇게 해서 7핀을 전부 다 사용을 하고요. 자, 아무래도 이쪽에 있다 보니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에는 충전기 앞으로 가서 딱 꼽으면 되는데 선을 이쪽으로 끌고 오거나 옆으로 돼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연기관과 같이 공유를 하다 보니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연료 탱크가 들어가는 라인 쪽에다가 요 커버를 설치할 수밖에 없는 한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뒷모습도 요즘 푸조의 테마와 잘 어울리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최근에 나온 푸조 508이나 다른 모델에서 볼 수 있는데, 이건 이제 사자의 발톱을 형상화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푸조가 좀 더 이렇게 진취적으로 나가려다 보니까는 그런 이미지를 더 강조한 것 같아요. 그리고 트렁크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트렁크 공간은 오늘 비교하는 세대 중에는 가장 협소합니다. 그리고 뒷좌석은 6대4로 접어서 진 공간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푸조 208은 처음 타보는데 미래적인 감각이 물씬한 것 같습니다. 그 푸조의 스티어링 휠, 새로운 스티어링 휠은 이제 스티어링 휠 너머로 계기판 정보를 보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보다 다양한 신장의 운전자가 좀 더 편안하게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인 신용욱 디자이너가 처음에 이 아이디어를 푸조 쪽에 제시를 해서 결국은 채택이 됐다고 하죠. 그래서 딱 앉게 되면 일단 굉장히 특이한 게 이 계기판이 뭐 디지털인 거는 조회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화질이 훨씬 더 정교합니다. 정교하고 입체감이 있어요. 그래서 속도를 표시하는 지금 0km/h가 있는데 이게 살짝 떠 있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특이한데요. 그리고 요즘 만든 차, 요즘 디자인한 차답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 모니터도 뭐 크기가 큰 건 아니지만 운전자 쪽을 바라보고 있고, 스위치들도 뭐 엄밀히 보면 토글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굉장히 세련되고 좋은데요. 그리고 여기는 무선 충전 패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컵홀더가 2개나 있네요. 이게 뭐 푸조 입장에서는 굉장히 인심 많이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와이어 방식 그 변속 레버는 구성은 비슷한데 이제 조회와 달리 P 버튼이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킹 브레이크는 전자식이고, 이 차 역시 이제 엔진과 같이 병행해서 이 모델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엔진 스타트 스톱이라고 써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간접 조명을 띠처럼 둘러서 전반적으로 실내에 딱 들어선 순간 정말 첨단, 가장 최근에 나온 차를 탄다는 확신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룸미러도 최근 트렌드에 맞춰서 사이드 그 윤곽의 테두리를 없애고 거의 거울만 남긴 방식이고요. 조회는 약간 위에서 내려다보는 느낌이었다면은, 제가 지금 시트를 가장 밑으로 낮췄는데 시트 포지션은 이 세 차종 중에 가장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땅바닥에 납작 붙어서 이 스포티한, 지름이 작은 거의 사각형에 가까운 스티어링 휠을 쥐고 있으면 약간 경주차를 모는 듯한 그런 착각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젊은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12V 소켓 마련해놨고, USB 포트는 아까 조회와 마찬가지로 2개가 있고, 여기는 이제 피아노 블랙 패널을 씌웠는데 이게 좀 열심히 닦아야죠. 지문이 잘 묻어서. 네.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인테리어가. 아직 안 본 DS가 어떨지 궁금하긴 한데, 지금까지는 조회 인테리어를 완전히 잊어먹을 정도로 굉장히 세련되고 아주 멋집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스위치도 조회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리고 이 차가 지금 아까 이제 프랑스 차들이 오디오 버튼이 요 밑에 따로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없네요. 이제 예전 푸조들은 여기에 아까 조회처럼 그 스위치가 있었는데, 요즘은 없고 오히려 이쪽에 있네요. 그 스위치가 이쪽으로 왔네요. 그래서 크루즈 컨트롤 관련 스위치를 왼쪽에 레버를 따로 뭉툭하게 뽑아 갖고 이쪽에 조작을 합니다. 그 지금 조회랑 비교하면은 그 DS3 크로스백 E-Tense나 푸조 E208 같은 경우는 ADAS 기능을 종류별로 굉장히 많이 갖추고 있습니다. 그게 일단 조회와 가격 차이를 설명할 명분이기도 하고요. 또 요즘 사람들이 워낙 ADAS 기능을 선호하다 보니까는 조금 가격을 더 주더라도 이쪽으로 좀 더 오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볼륨 스위치, 아까 말씀드렸는데 조회는 이제 디지털 패널에서 하거나 이 뒤에서 해야 되는데, 사실 볼륨을 이렇게 돌려야죠. 운전하면서 만지기에는 이 방식이 훨씬 더 편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뒷좌석으로 한번 이동을 해 보겠습니다. 네, 조회보다는 확실히 좁네요. 이게 머리 공간은 충분합니다. 머리 공간은 충분한데 이 그린하우스, 유리창이 차지하는 면적을 최대한 얇게 뽑다 보니까는 이제 거의 눈높이, 조금 눈썹 정도 위치에서 이 헤드라이닝이 지나가서 조금 더 시야가 제한된 느낌을 받고, 반면 전방 시야는 헤드레스트 일체형으로 되어 있었던 조회보다는 조금 더 시원하게 내다 보이는 편입니다. 그리고 시트가
조회는 굉장히 좀 물렁해서 약간 몸이 둥실 떠 있는 느낌을 줬는데, 지금 208 같은 경우는 중간에 알칸타라랑 직물을 좀 섞은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적당히 탄탄한 쿠션을 유지해서 오히려 앉아있기는 편한 것 같습니다. 네, 조회 같은 경우는 이제 시트 등받이 기울기를 조절하는 다이얼이 이 가운데 센터 콘솔 쪽에 있어서 굉장히 좁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이제 이 208도 다이얼 방식입니다. 근데 이제 도어 쪽에 있다 보니까는 약간 문을 연체로 조절을 하면은 조금 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어서 조금 더 편안하고요. 예전에 이제 그 파리에서 푸조의 신영욱 디자이너와 이야기를 나눴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물어봤죠. 제가 푸조를 또 소유했었기 때문에 왜 유럽 차들은 불편하게 다이얼 방식을 쓰나요? 이 레버로 당겨서 확 세우고 확 눕히면 좋을 텐데. 그랬더니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장점 중에 하나는 미세 조절이 가능해서 네, 사람들이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전동식이나 어떤 레버 방식보다는 좀 더 견고하다고 합니다. 특히 전동식 시트 조절을 할 때 약간 브랜드와 차종마다 차이가 있긴 한데, 미세 조정이 안 되는 차들이 있어요. 살짝 터치해도 이만큼씩 움직이고. 근데 이제 그런 점에서 다이얼의 장점이 있긴 한데, 국내 소비자들은 아무래도 전동식을 선호하겠죠. 그래도 그나마 네, 푸조 E208은 다이얼을 이쪽에 마련해서 조회보다는 좀 더 쓰기가 편한 편입니다. 사실 아직도 전기차에 대해서 엄두도 못 내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이를테면 빼곡한 주택가 밀집 지역에 사신다든지, 또 지은 지 오래된 아파트여서 전기차 충전 시설이 없다든지, 이런 분들에게 사실은 전기차를 선택할 때 가장 망설이게 하는 요소는 충전 인프라입니다. 그거는 전국적으로 봐도 우리나라는 현재 정부 관주도로 급속 충전기가 10,000여 기 정도 배치가 되어 있고요. 또 민간 사업자 주도로 완속 충전기가 40,000여 기 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충분하진 않죠. 기존의 주유소랑 비교를 하게 되면. 다만 살고 계시는 주변에 공공 충전소가 있다든지 아파트에 충전 시설이 있을 경우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매력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고요. 저 역시 그런 케이스인데, 제가 사는 아파트도 처음에 완공했을 때는 충전 시설이 없었는데 한 2년 정도 후에 충전 시설이 생기면서 이제 하나 둘씩 전기차가 늘어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전기차를 왜 살까요? 아마도 얼리 어답터 성향, 호기심 때문에 산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 근데 실제로 일찍 사서 타는 분들이 한결같이 하는 얘기는 네, 유지비입니다. 연료비죠. 충전비. 기존의 내연기관보다 현저히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 매력을 도저히 버릴 수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전기차로 갔다가 다시 내연기관으로 돌아가는 거를 생각하기 어려울 만큼 이제 그 연료비, 충전비에 대한 메리트는 굉장히 큰 매력이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7월 1일부로 이제 전기차 충전 요금이 인상이 됐습니다.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인상이 된 게 아니라 그동안 할인해줬던 폭을 조금씩 줄여가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일이 처음이었고, 내후년 7월까지 점진적으로 할인폭을 줄여나가서 2022년 7월이 되면은 이제 한전에서 공급하는 전기에 포함됐던 할인 혜택들이 0으로 줄어듭니다. 그 말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전기요금이 올라가는 의미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한전의 전기를 받아서 다시 파는, 특히 완속 충전기 업자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조금 더 마진을 얹어서 요금을 인상하다 보니까는 전기차 오너들이 체감하는 전기차 요금이 확실히 더 오른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저렴합니다, 여전히. 어떤 분이 블로그에 코나를 예를 들어서 올리신 걸 봤는데, 일반 가솔린 모델로 한 300km에서 400km를 주유하기 위해서는 대략 45,000원, 46,000원 정도의 연료비가 필요한 반면, 코나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20,000원이 넘지 않는 비용이기 때문에 에너지를 얻는 데 드는 비용, 연료비, 충전비에 대한 메리트는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현재 국내 전기차 보급 대수는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굉장히 가속을 붙이기 위해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고, 보조금이 줄어들 거라는 예상도 있었지만 오히려 반대로 점점 더 대상을 확대를 하고 있죠. 지금까지 국내에 보급된 전기차 누적 대수는 11만 대 정도 됩니다. 올해 4월 기준으로 11만 대를 돌파를 했는데요. 정부는 2025년까지, 앞으로 이제 한 5년 반 정도 남았죠. 그 사이에 지금의 10배까지 확대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조금 혜택은 꾸준히 유지가 될 겁니다. 아마도 전기차 충전 요금은 올라가겠지만 보조금 제도가 유지가 되기 때문에 전기차를 사기에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입니다. DS3 크로스백 E-Tense입니다. 이름이 가장 길죠. 차 덩치도 가장 크고 가격도 가장 비쌉니다. 일단 이 디자인, 아까 디자인이 좀 주관적인 영역이라 제가 이렇게 딱히 짚어서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호불호는 나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는 약간 이 눈이 찡그리고 있는 표정이라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웃음이 나오는 첫인상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굉장히 독특한 개성을 추구했다는 느낌을 주는 건 사실이지만 DS 브랜드의 차들, 과거 이제 시트로행의 서브 브랜드였을 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독특한 디자인을 많이 추구를 했었죠. 개성이 정말 대단한 브랜드입니다. 자, 앞을 보게 되면은 이제 푸조의 송곳니 대신에 약간 옆으로 휘어지면서 내려오는 또 라인을 세로로 뽑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208과 플랫폼은 같지만 플렉서블하다 보니까는 이제 차체 사이즈, 스펙은 좀 더 여러 가지 면에서 미세하게 푸조 E208과는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타이어, 일단 차가 큰 만큼 또 SUV로 표방한 만큼 타이어가 가장 큽니다. 지금 미쉐린 프라이머시 이 타이어의 제품은 같지만 사이즈가 215R18로 조회가 16인치, E208이 17인치, 그리고 DS3 크로스백 E-Tense가 18인치입니다. 물론 트림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오늘 모은 차들은 가장 전부 다 최고 사양 트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 수 있는 타이어 중에 가장 큰 타이어를 단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옆에 디자인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이렇게 된, 사실 현대기아차가 PSA 그룹 디자인을 좀 많이 따라했다, 이런 얘기를 듣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또 이런 부분도 자, 소렌토나 카니발 보게 되면은 이제 C필러 쪽에 이런 라인을 높여갖고 약간 포인트를 준 경우가 있는데, 이 차는 이제 B필러에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참 제일 특이한데, B필러에다 이렇게 하면 당연히 뒷유리창 면적이 줄어들 수밖에 없죠. 아마 뒷유리창 면적만 따지고 봤을 때는 문 4짝 달린 차 중에 아마 가장 작은 차가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도어 손잡이가 안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따가 여는 법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푸조 E208과 플랫폼 쉐어하다 보니까 당연히 왼쪽에 같은 쪽에 충전 소켓이 자리하고 나머지 이 안에 구성은 똑같습니다. 사이즈도 똑같고. 자, 그리고 테일 램프 뒤쪽으로 오게 되면은 앞모습보다는 좀 더 정돈된 느낌입니다. 뒷모습은 일단 뒤에서 보면은 와, 이게 B 세그멘트 맞아? 할 만큼 굉장히 빵빵하고 좌우로 떡 벌어진 스탠스를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E-Tense라는 굉장히 독특한 서체로 이제 모델명을 써놨고요. 그 다음에 트렁크는 아까 푸조는 이쪽에 있었지만 얘는 여기서 스위치가 있습니다. 공간이 가장 넉넉합니다. 앞서 그 재원 설명드린 것처럼 트렁크 공간이 넉넉하고 좀 짐이 어지럽긴 한데, 일단 이 충전 전선 들어간 거는 푸조 E208과 똑같고 전체적으로 넓고 높아서 좀 더 많은 짐을 실을 수 있습니다. 역시 208과 마찬가지로 6대4로 나눠서 뒷좌석을 접어서 적재의 공간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또 프리미엄 브랜드긴 하지만 또 B 세그먼트다 보니까는 뭐 전동식 트렁크 열림 닫힘 이런 기능은 들어오지 않은 채로 국내에서 판매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어떻게 보면 방열구 디자인인데 막혀 있죠. 멋을 위한 그런 요소고요. 사실 이 DS3 크로스백 E-Tense는 안팎의 디자인을 굉장히 중시하다 보니까는 오히려 실용성을 해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도어를 한번 열어볼게요. 리모컨 키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1.5m 이내로 들어오게 되면은 이제 이게 자동으로 튀어나옵니다. 다만 지금은 키가 안쪽에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나오진 않는데, 이럴 경우에 당황할 필요 없이 한 번만 터치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튀어나오고 열고 탑승을 하게 됩니다. 저도 지금 이제 이 차에 처음 타보는데 일단은 그 푸조와 이란성 쌍둥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이 다릅니다. 일단 그 푸조의 스티어링 휠이 계기판 밑으로 내려가는 구조가 아니라 스티어링 휠 림 너머로 이제 계기판을 바라보는 구조고요. 이 중간에 센터페시아의 모니터도 운전석 쪽으로 틀어 있지 않고 반듯하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계기판은 지금 이 디스플레이를 보게 되면은
아까 이제 228은 속도가 따로 입체적으로 붕 뜬 것처럼 뜨고 굉장히 첨단 느낌을 줬는데 지금 DS3 같은 경우는 좀 더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같은 디지털 계기판을 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미래적인 감각은 없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도 거의 동그랗고 밑부분만 자른 D컷 스티어링 휠 형태고, 지금 참 이 난해한데 이게 마른 모 테마입니다. 굉장히 마른 모들이 많은데 요것들이 또 물리 스위치가 아니라 터치 방식입니다. 그래서 열선도 조작하고 공조 장치를 조작하고 또 이제 여기서 한 다음에는 온도 조절은 또 일로 올라가서 해야 되죠. 이거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푸조 방식이 훨씬 더 편합니다. 보기에는 멋지지만. 그리고 여러 가지 스위치들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공조 장치를 조작하기 위해서 여기와 여기를 넘나들어야 되는 굉장히 좀 번거로운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역시 엔진자가 크게 새겨진 버튼을 달았는데 이 역시 마름모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이 마름모 테마는 송풍구에도 이어지는데 좀 이런 부분들은 좀 너무 이 테마에 압도돼서 좀 억지로 구겨놨다는 이런 느낌도 좀 들고요. 그 다음에 이 도어 트림에서 바람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시야는 그래도 푸조 208보다는 아무래도 차체가 좀 높다 보니까 제가 지금 시트를 낮추고 있는데 시트를 가장 바닥까지 낮춘 상태에서도 208보다는 조금 더 개방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아까 이 DS가 명품을 지향한다고 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기호세 패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끌로 금속을 조각하고 세공하는 이런 패턴인데 이게 이제 뭐 과거 시계 브랜드에서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 명품 시계 브랜드 중에 하나인 브레게가 처음으로 썼던 세공 방식인데 이런 요소들을 도입함으로써 이 차는 다른 차와 달라. 이 차는 고급이야, 명품이야. 좀 이런 느낌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자인 테마에 충실하다 보니까는 이제 마름모 테마를 뭔가 이쪽에 계속 이으려니까 스위치도 이렇게 넣게 되고 심지어 윈도우 스위치도 도어 트림이 아닌 센터 터널 쪽에 넣게 됐습니다. 이 기어 레버는 똑같습니다. 푸조와. 그리고 역시 여기 똑같이 두 개의 컵홀더가 있고요. 어찌된 일인지 프리미엄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이 앞에 또 하나밖에 안 줬네요. 이 중간 이게 안 열리네. 안 열리네. 시트 조절 똑같습니다. 역시 도어 쪽으로 다이얼을 돌려서 하는 방식이고 시트 자체는 역시 프리미엄 브랜드답게 다릅니다. 그래서 가운데 직물과 여기는 이제 나파 가죽입니다. 천연 소가죽을 이제 가공하는 방식에 따라서 나파 방식이라고 하는데 차는 B 세그먼트답게 공간의 제약은 있지만 시트 자체는 굉장히 넉넉한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 착좌감은 지금까지 타본 오늘 세대 중에는 가장 편안하고 푹신합니다. 그리고 이런 데를 보게 되면은 이런 플라스틱 대시보드 위쪽 패널에도 약간 우레탄을 넣어갖고 쿠션을 준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뒷좌석에 들어왔습니다. 이란성 쌍둥이인 만큼 뒷도어의 사이즈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 역시 굉장히 요 도어의 가로 길이가 협소하다 보니까는 타고 내릴 때 조금 불편함이 뒤따르고요. 다만 얘는 SUV를 표방한 만큼 그린하우스 윗단이 좀 더 높게 위치해서 앉았을 때 푸조 2208 같은 경우는 눈썹 위치에서 헤드라이닝이 지나갔다면 얘는 그보다 높게 있어서 조금 더 개방감을 있는데 대신 이 독특한 B필러의 이 포인트 디자인 때문에 이게 이렇게 솟아가지고 앉아 있으면은 요런 모양의 윈도우를 통해서 밖을 내다보는 경험은 이 차가 아니면은 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리고 윈도우 스위치가 뒷좌석은 정상적으로 도어 트림에 달려 있고요. 그나마도 다 안 열리네요. 요만큼밖에 안 열리네요. 그리고 뒷좌석용 USB 포트가 없네요. 이게 또 의외인데요.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해서 모든 걸 더 편리하게 하기보다는 조금 불편함도 감수할 수 있어야 명품 아닌가, 좀 이런 생각으로 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도 해봅니다. 네, 실내 공간은 비슷합니다. 2008과 비슷하고 아무래도 키가 크신 분들이 앞뒤에 앉긴 불편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앞좌석 위주로 사용하는 그런 목적에 맞게 설계된 B 세그먼트 차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국내에 전기차가 얼마나 있을까요? 누적 대수가 지난 4월 기준으로 11만 대를 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도 배가 고파합니다. 앞으로 2025년까지 한 5년 반 정도 남았는데 113만 대를 보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보조금 정책은 계속 될 거라는 이야기고, 또 전기차를 사려고 마음 먹으셨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다는 뜻이죠.